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오늘은 독서 3강의 세 번째 조각유리 파트 분석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죠. 과학기술 지문은 장치나 시스템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각각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단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들의 기능 및 역할을 체크하신다면 이것들이 바로 문제 출제 요소가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은 외부의 빛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강렬한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온다면 실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빛, 즉 태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어떨 때는 일상생활을 좀 힘들게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덥죠. 그래서 투명한 유리창은 빛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커튼을 이용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차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커튼도 문제가 있습니다. 커튼에 의해서 빛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커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온도가 올라간 커튼이 또 방의 온도까지 같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커튼도 그런 유리창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빛의 차단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도 그렇고 커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빛을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커튼 역할을 하는 유리창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빛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유리창은 유리창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 같으면 유리를 왜 만들어? 그렇죠? 아예 벽으로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유리창 역할을 하는 투명 상태, 커튼 역할을 하는 불투명 상태를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환만 가능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각유리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각유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밑에서는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를 어떻게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그 원리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을 거거든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각유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기적 변환 방식인데 전기를 사용해서 변환하나 봅니다. 두 장의 투명 전극 사이를 용액으로 채우고 전압을 가해서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용액형 방식이 대표적이다. 용액이 들어가서 이제 용액형 방식이라고 하나 봅니다. 어쨌든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용액의 색이 변환하게 되면서 왔다 갔다 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 하나 봅니다. 밑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전자를 받았을 때, 전자를 내주었을 때 광학적 성질이 달라져서 색이 변화하는 물질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색이 변하는 물질이 바로 용액이겠죠? 이용하는 것인데 투명 전극 사이에 채워진 용액에는요. 각각 환원 착색제의 산화 착색제의 역할은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소가 이제 다른 화합물이나 그런 것과 이제 결합하게 되면서 산소를 잃는 것 또는 수소가 다른 것들과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자를 얻는 것까지도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화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가 다른 화합물들과 결합하는 것, 원소와 결합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수소를 잃는 반응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자를 잃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원은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역할을 할 거고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용액들을 채워서 전압이 만약에 가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투명한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유리창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자 이제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것일까? 두 장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두 장의 투명 전극이 있대요. 이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자 먼저 첫 번째죠.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다시 본문 볼게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여분의 전자를 받은 환원 착색제에 전자를 얻는 것이 이제 환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했으니까 산화 착색제는 전자를 빼앗기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액들이 전자를 얻고 전자를 잃고 라고 하면서 초록색, 빨간색 계열의 빛을 대부분
여러분 흡수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빛을 흡수하고 푸른색의 일부만이 유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리가 무슨 색이 되겠어요? 푸른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두 장의 투명 전극 사이에 용액이 채워져 있고요. 이 용액에는 산화착색제, 환원착색제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 두 장의 전극에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즉 가에서 다로 전압이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 용액 중에 산화착색제는 전자를 잃게 되고요. 환원착색제는 전자를 다시 얻게 되나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용액이 어떻게 된다? 붉은색, 초록색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요. 파란색은 흡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통과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용액이 무슨 색을 띠게 된다? 푸른색을 띠게 되어서 결국은 불투명해진다. 자, 그러면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유리가 불투명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기적 변환 방식으로 제작한 조각 유리를 실제 건물에 설치하게 된다면 일반 투명 유리를 설치한 건물에 비해서 냉방에 드는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호, 장점 1번입니다. 장점 1번. 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또한 조각 유리에서는 전압의 세기와 투명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의 세기를 달리해서 원하는 만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점 2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나온다면 반드시 옆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주세요. 전압의 세기와 투명도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투명도는 반감이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안 투명해진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전압이 세면 셀수록 불투명도가 훨씬 더 세진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두 장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투명해진다고, 불투명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조금만 투명해지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전압의 세기를 좀 약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자, 이제 단점이 나오겠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제작 및 유지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이 되면 뭐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비경제적이라는 점, 자, 이것은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단점 1번. 자, 그 다음에 유리가 크면 클수록, 자, 이것도 이제 비례관계가 나오게 되겠네요. 유리 크기가 클수록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 간의 전환이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 또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조각 유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유리가 클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리가 클수록 이제 투명 상태에서 불투명 상태로 바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린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이게 바로 단점 2번 되겠습니다. 단점 2번. 그죠? 그리고 또 단점이 있어. 이 방식에 의한 조각 유리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빛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불투명화에 사용되는 용액의 온도가 상승되고, 자, 아까 전에 환원 착색제, 산화 착색제가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 있는 용해되어 있는 그런 용액의 온도가 또 상승하게 되면요, 그것이 또 실내 열로 방사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니, 실내로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조각 유리가 고안된 거였는데 또 그런 단점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상황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식을 얘기할 거예요. 새로운 조각 유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자, 아예 반사해버리면 되잖아. 튕겨버리면 되겠죠? 유리창이 거울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서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실내에 유입되는 열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 이번에는 반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방식이 수소가스를 주로 이용하는 가스 전환 방식인데요. 자, 그러면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이어서,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스 변환 방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은, 자, 그러면 또 가스 전환 변환 방식 중에서 두 가지가 있나 봐요. 기존의 것, 새로운 것. 그쵸? 그러면 전기적 변환 방식과 그 다음에 가스 변환 방식의 여러분들의 차이점, 어떻게 이런 단점을 보완했는지도 체크하시고요. 기존의 변환 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으로 또 해결했는지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변화 방식인데 기존의 가스 변화 방식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이제 수소가스를 충전해서 유리 상태를 변환시키는 방식인가 봐요. 이번에는 수소가스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두 장의 유리의 두께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단점이 되겠네요. 두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에서는 유리를 한 장만 사용하네요. 한 장의 유리 표면에 마그네슘과 이투륨이 혼합된 두께 약 40나노미터 정도의 방막을 입히고, 자, 그래서 얇은 방막을 한 개 입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수소의 흡수와 탈착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서, 자, 그 결과 뭐한다? 수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막의 산화를 막는 팔라듐 방막을 입힌 다음에, 자, 그러면 방막을 한 개 더 입히나 봐요. 그 다음에 얇은 투명 시트를 이렇게 더 씌우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한 장의 유리만 있고요. 거기에 방막을 두 가지 입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투명 시트를 이렇게 씌우게 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이투륨 혼합 방막은, 자, 유리 바로 위에 있던 방막 얘기하는 거죠. 요 방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막이 이제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거울의 기능을 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명하면 당연히 유리창이 역할을 하겠고, 불투명하게 된다. 어쨌든 수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불투명하게 할 거예요. 불투명하게 된다면 이것이 거울의 기능을 해서 이 방막이 빛을 이렇게 반사시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건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유리 표면의 방막과, 자, 유리 위에 방막이 이렇게 두 개 입혀져 있고요. 이 방막과 얇은 투명 시트 사이에서는 0.1mm 정도의 얇은 간격이 있는데, 이 틈새에 공기 중의 수분을 전기 분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자, 공기 중의 수분이에요. 공기 중의 수분이니까 H2O가 되겠죠? 이것을 전기 분해를 한다면, 자, 이게 수소와 산소로 나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수소가스가 차게 된대요. 어디예요? 유리 표면의 방막과 얇은 투명 시트 사이에요. 그쵸? 이 틈새예요. 자, 그래서 공기 중의 수분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유리와 그 다음에 투명 시트 사이에 수소가 이렇게 틈새에 차게 된대요. 그렇게 된다면 혼합 방막이 뭐가 된다? 투명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유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결국 공기 중의 수분을 전기 분해하면 수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어야지 투명해진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좀 체크를 해두세요. 수소가스가 차면 투명해진다. 자, 그리고 수소가스 공급이 중단이 돼요. 스톱. 수소가스가 중단이 된다면, 자, 이 투명 시트와 그 다음에 유리 표면의 방막 사이에 있던 이 수소들이 대기 중에 있던 산소와 반응하게 돼서 수증기로 되겠죠. 아까 전에 이 수분을 이제 수소와 산소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여기 사이에 있던 수소가 공기 중에 있던 산소와 결합해서 H2O 수증기가 돼서 슝 날아가게 된다면, 여기에는 이제 수소가 없겠죠. 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불투명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유리 표면에 방막, 그 마그네슘과 이투륨 혼합 방막이 있다 그랬죠? 그것들이 이제 불투명해진 상태에서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유리 표면 방막에서 빛을 다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수소가스가 차면 투명해진다. 수소가스가 공급이 중단되면 불투명해진다까지 체크 가능하겠죠. 이 조각유리는, 수소가스를 활용한 조각유리는 공기 중의 수분을 이용해서 발생시킨 소량만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및 유지 비용이 적어서, 자, 아까 전에 뭐였나요? 전기적 변환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였죠. 비경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등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틀린 걸 골라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뭔가요?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이네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리 표면의 방막과, 자, 유리 표면의 방막 어떻게 되어 있었지? 한 장의 유리 사이에, 유리 위에 방막 두 개. 자, 그 다음에 투명 시트 틈새에 수소가스가 차게 된다면, 수소가스가 차면, 자, 공기 중에 수분을 전기분해해서 수소가스가 차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면 뭐라 그랬어? 투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괜찮죠. 수소가스가 충전되면 투명해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두 번째, 팔라듐으로 둘러싸인 혼합 방막이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면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요? 불투명하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혼합 방막과 투명 시트 사이에 수소가 생성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수소 공급이 중단되면 이 시트와 유리 사이에 있던 이 수소가 누구와 결합하게 되나요? 공기 중에 있던 산소와 결합하게 되죠. 잘못 썼다. 다시 산소와 결합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 했나요? 수증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수증기가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면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나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3번, 4번, 5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두 장의 유리 두께로 인해 생기는 활용성의 제약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자, 기존의 수소 가스 변환 방식이었죠. 수소가스를 이용한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과는 구별된다. 뭐가요?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이요. 원래는 두 장 때문에 두께 제약이 있었는데 한 장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공기 중의 수분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소량만으로도 상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적 변환 방식에 비해서 경제적이다라고 해서 그 전기적 변환 방식의 단점을 이제 보완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기적 변환 방식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 가스 변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마그네슘과 이투륨이 혼합된 방막을 사용함으로써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마그네슘과 이투륨이 혼합된 방막을 사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 아까 전에 이 친구들은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아까 전에 이 전기적 변환 방식에서는 모두 다 빛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 빛을 차단,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인과관계를 이렇게 반대로 바꾸게 된다면 그것들이 이제 오답을 만드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전에 본문과 이 그림을 같이 대응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과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에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자, 두 장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게 된다면 가에서 다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적어줄게요.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사이에 용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용액에는 산화착색제와 환원착색제가 들어가 있는데 전자를 받는 것은 뭐였나요? 환원착색제였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은 환원착색제. 환원착색제가 이제 전자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착색제가 전자를 뺏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붉은색, 그 다음에 붉은색, 초록색 이것들을 흡수하게 되고 푸른색만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불투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와 다의 가는 전압이 세기를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전압을 가하게 되면 불투명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훨씬 더 불투명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전에 우리 체크하고 넘어왔었죠? 이렇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나온다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조각유리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빈칸은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가와 다의 전압을 가했을 때 나가 자, 투명 상태에서 그다음에 불투명 상태로 옮겨가는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이 전환되는데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요거 두 개. 왜냐하면 전압을 가했을 때 불투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불투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3강 마무리를 했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4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